눈 내리던 평범한 하루 한 남자는 약혼녀가 문을 열지 않자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마주한 건 자신의 가슴에 칼이 꽂힌 채 피투성이로 쓰러진 약혼녀의 시신. 자살로 결론난 이 사건. 그런데 그녀는 20번이나 칼에 찔렸고 그중 10번은 목 뒤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자살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한치의 숨김없이 파헤쳐본 충격적인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엘렌 그린버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엘렌은 약혼자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20곳의 자상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젊은 교사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처음 발견하고 910일에 신고한 사람은 바로 약혼자였고 처음엔 당연하게도 타살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이 판단은 자살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엘렌의 가족은 지금까지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가족들은 이 사건이 타살로 다시 분류되어 마땅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엘렌 레이 그린버그 혹은 엘리로도 불렸던 그녀는 1983년 6월 23일 뉴욕시에서 조시와 샌디 그린버그 부부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1994년 가족은 펜실베이니아주의 해리스버그로 이사하게 되었고 엘렌은 그곳의 수사나 타운십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머니 샌디는 엘렌을 정말 사교적이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정말 사랑스럽고 활기찬 소녀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고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는 성격이었으며 유쾌한 에너지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방 안을 환히 밝히는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 조시는 치주과 의사였고 어머니 샌디는 치위생사로 일했기 때문에 엘렌은 자연스럽게 완벽한 미소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 언어치료사를 꿈꾸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재학 중에는 라이오나이저라는 활동을 하며 입학 예정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캠퍼스를 소개하고 경기장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스포츠를 사랑했고 학창시절 동안 소프트볼, 테니스, 골프를 즐겼습니다. 그녀와 아버지는 종종 함께 경기를 보러 다녔고 아버지는 지금도 딸을 기억하며 펜스테이트의 파란색과 흰색 팔찌를 매일 착용한다고 합니다. 엘렌의 대학 친구였던 알리샤는 그녀가 환한 미소로 주변을 밝히던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렌은 정리정돈에 집착할 만큼 깔끔했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채소를 썰다 잠시 자리를 비우면 돌아왔을 때 엘렌이 그 채소를 다 썰고 치워놓았던 시기였죠. 캠프, 고등학교, 대학교 등 서로 다른 곳에서 만난 친구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능력도 탁월해서 그녀 덕분에 그들이 모두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조시는 딸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말했죠. 펜스테이트를 졸업한 뒤 엘렌은 언어치료사가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템플 대학교에서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특수아동을 돕는 보조교사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졸업 후에는 윈터파크 아카데미에서 1학년 담임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도 그녀를 정말 좋아했으며 동료 교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07년 엘렌은 친구의 소개로 샘 골드버그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NBC 스포츠에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었고 집안도 꽤 부유했습니다. 친구 알리샤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샘은 친절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멋지고 부유한 친구 또는 테디베어 같은 사람으로 통했죠. 엘렌은 그를 자신의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샘의 부모도 그를 사랑했고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우리 아들로 널 가진 건 축복이었다. 넌 주위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줄 알고 따뜻한 에너지로 행복을 전해주는 아이였다. 우리는 내가 자랑스럽고 너는 영원히 젊은 영혼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엘렌의 부모 또한 샘을 좋아했고 그가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 샘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엘렌에게 프러포즈를 했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엘렌은 종이 대신 기내 구토봉투에 편지를 써 사촌에게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결혼식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방향이 잘 잡히질 않아. 허쉬 호텔에서 하려고도 하고 있고 해외 웨딩도 생각 중이야. 결정되면 다시 얘기해줄게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는 결혼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고 결혼식은 2011년 8월 13일 펜실베이니아의 허쉬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엘렌은 그날을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2011년 1월 26일 수요일 모든 일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엘렌은 아침 7시쯤 출근길에 어머니와 통화했는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고 통화 끝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끊었습니다. 당시 필라델피아에는 계속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날은 또 한 번의 눈보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문을 닫았으며 엘렌이 일하던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귀가하는 걸 확인한 뒤 본인도 귀가했고 약혼자 샘과 함께 살고 있던 필라델피아 노스웨스트 지역의 고급 아파트 베니스 로프트로 돌아왔습니다. 도중에 주유소에 들러 기름도 가득 채웠고요. 샘 역시 집에 있었고 오후 4시 50분쯤 그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에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30분 후쯤 돌아왔지만 아파트 문은 잠겨 있었고 안쪽에서 걸어 잠그는 호텔식 렛치 락이 채워져 있어 그의 열쇠로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샘은 약 30분 동안 엘렌에게 문을 열어달라는 문자와 전화를 반복했고 총 9개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안녕 문 열어줘 뭐하고 있어? 짜증나 이게 뭐야 변명 잘 들어보자 같은 다급하고 짜증 섞인 말들이었습니다. 이 문자는 오후 5시 52분에서 5시 54분 사이에 보내졌습니다. 응답이 없자 샘은 문 앞에서 엘렌을 불러보고 문을 두드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로비로 내려가 경비원 필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파트 규정상 경비원은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필은 샘과 함께 다시 올라가 상황을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샘은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구조상 현관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 보이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는 부엌 바닥에 앉은 자세로 등은 천장에 기대고 다리는 앞으로 뻗은 상태로 피에 젖어 있는 엘렌의 시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상체는 앞으로 축 처져 있었고 주변은 온통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샘은 곧바로 9일 1에 전화를 걸었고 그 통화는 오후 6시 33분에 이뤄졌습니다. 통화 내내 그는 공황 상태였고 오퍼레이터에게 피가 너무 많아요. 어디서 피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아요. 넘어졌나 봐요. 얼굴이 보라색이에요 라며 당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퍼레이터가 그녀가 숨을 쉬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고 샘은 그녀가 등을 대고 누워있고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오퍼레이터는 CPR을 시도해 보라고 지시했고 샘은 엘렌의 옷을 벗기려다 지퍼가 잘 안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칼이 심장에 박혀 있어요. 그녀가 찔렀어요. 칼에 넘어졌어요 라고 말하며 칼이 그녀의 가슴에 꽂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언급합니다. 구급대원은 몇 분 만에 도착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엘렌은 오후 6시 40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곧 현장에 도착했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자살로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렌은 흰색 티셔츠와 지퍼 후디, 트레이닝 바지, 어그부츠를 착용한 상태였고 왼손엔 깨끗한 흰색 수건을 들고 있었으며 오른손은 느슨하게 쥔 주먹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는 주방용 칼이 꽂혀 있었고 그것은 부엌의 칼블록에 있던 칼이었습니다. 칼블록은 넘어져 있었고 2개의 칼이 싱크대로 굴러들어가 있었지만 이 칼들엔 피가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는 엘렌의 몸과 옷, 바닥과 부엌 천장 등 주변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피는 오직 엘렌이 앉아있던 코너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나 조리대 위에는 거의 피가 없었고 조리대 위에는 블루베리와 오렌지를 자르던 흔적이 있어 엘렌이 죽기 직전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아파트를 살펴본 뒤 샘이 헬스장에 다녀온 그 시간 동안 누구도 아파트에 출입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현관문 외에 출입 가능한 곳은 발코니뿐이었는데 그곳에는
신선한 눈이 덮여 있었고 발자국 하나 없이 그대로였으며 이들은 6층에 살고 있어 외부 침입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베니스 로프트에는 감시 카메라도 있었지만 복도나 엘렌과 샘의 현관문은 촬영되지 않았고 대신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로비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도 사건 시간 동안 출입한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 안도 맑음이 정돈되어 있었고 물건이 뒤엉켜 있거나 분실된 것도 없었습니다. 엘렌의 핸드백, 휴대전화, 세 대의 노트북, 지갑, 심지어 약혼 반지도 집 안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녀는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샘의 진술을 우선 확인했는데 그는 약 30분간 운동을 하러 간 사이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고 이 이야기는 건물 경비원과 CCTV 그리고 키 카드 기록을 통해 모두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그는 현장에 머물며 협조적이었고 당시 삼촌과 통화 중이었다는 사실도 삼촌의 확인을 통해 뒷받침되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이웃과 주민들도 조사했지만 아무도 이상한 소리나 다툼, 고성 등을 들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샘이 문을 두드리며 외치던 소리만 들었다고 증언했죠. 이후 경찰은 샘을 변호인 동반 하에 정식으로 조사했고 그 무렵 샘의 아버지 리처드는 엘렌의 부모인 샌디와 조시에게 연락해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해리스버그에 살던 부모는 2시간 거리인 필라델피아로 바로 이동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엘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고 어머니 샌디는 자살이라는 말은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렌의 컴퓨터에서도 자살과 관련된 검색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살로 판단한 근거는 단 하나, 그녀가 혼자 있었고 방언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7일 오전 9시 마론 오스본 박사는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외부 DNA는 발견되지 않았고 칼에는 엘렌의 지문만 묻어 있었으며 부검 당시에도 엘렌이 집에 혼자 있었던 정황만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자살로 확신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스본 박사는 엘렌이 총 20곳의 자창을 입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중 8곳은 가슴 부위였고 가장 깊은 상처는 무려 10cm 깊이로 칼이 가슴 속에 그대로 박힌 상태였습니다. 이 자상은 그녀의 가슴 근육, 간, 그리고 대동맥까지 관통했습니다. 그 외에도 복부의 한 곳, 후두부에 6cm 길이의 베인 상처가 있었으며 이는 뇌출혈을 유발하는 큰 외상이었습니다. 특히 나머지 10곳은 모두 목 뒤쪽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자살로 보기에는 정말로 보기 드문 경우였습니다. 타살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들도 등 뒤, 특히 뒷목을 자해로 찌른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엘렌의 모든 자창은 매끄러운 절단면을 보였는데 문제는 칼이 톱니형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톱니형 칼은 절단면이 거칠게 남기 마련인데 부상 자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팔, 손목, 복부, 다리 등에는 총 11개의 멍자국이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서로 다른 시기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루 된 것도 있었고 일주일 이상 된 것도 있었죠.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 오스본 박사는 엘렌의 사망 원인을 타인에 의한 타살로 판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샘의 삼촌이 관리인에게 연락해 엘렌의 장례를 위해 개인 물품을 수거해도 되냐고 요청했습니다. 관리인은 경찰에 확인했는데 경찰은 자살이기 때문에 현장 보존 필요 없다고 말하며 범죄 현장 청소 업체를 추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샘의 가족이 도착하기 전에 전문 청소업체에 의해 깨끗이 정리되었고 이후 샘의 삼촌과 사촌이 와서 엘렌의 핸드백, 2대의 노트북, 차, 키, 약혼 반지 등을 가져갔습니다. 이튿날인 1월 28일에야 경찰의 범죄 현장 조사팀이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엘렌의 부검 결과가 공식적으로 타살로 기록된 바로 그날 그녀의 장례식이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에서 열렸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에서 아버지 조시는 참석자들 앞에 나서 엘렌의 사망 원인이 공식적으로 타살로 규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을 경찰이나 검시관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친구가 언론 보도를 보고 전해줘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1월 29일 경찰은 엘렌의 사망 원인을 다시 자살로 되돌릴 수 있다는 신호를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와의 인터뷰에서 한 경찰 간부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 자살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엘렌이 정신과 의사범원 박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치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실 엘렌의 가족과 친구 약혼자 모두는 그녀가 몇 달 전부터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직장 문제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양말로 목을 조르려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적 부진한 학생도 있었고 마침 그 다음 날은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동료 브루스는 사건 당일 그녀가 어떤 학부모가 무섭다고 말했으며 만약 그 아이가 낙제하면 그 엄마가 자신에게 해코지할까봐 두렵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샘 또한 그녀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직장 문제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 엘렌은 절친 알리샤에게 성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가 그녀의 핸드폰에서 마지막으로 발신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스트레스 외에도 엘렌은 다른 문제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 앨리스는 엘렌이 샘과의 관계에서 점점 변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당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아니었고 사소한 일도 샘에게 물어봐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조시 역시 친구들로부터 엘렌이 뭔가 결정을 하려 할 때마다 샘에게 먼저 물어봐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4일 전인 1월 22일 엘렌은 친구 앨리슨의 결혼식 드레스를 고르러 함께 갔었고 그날 엘렌은 매우 초췌한 상태였으며 눈물이 맺힌 얼굴로 괜찮아. 오늘은 내 날이야. 나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집을 나와 함께 살자고 여러 번 제안한 적도 있었고 결국 교직을 그만두고 해리스버그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샘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그녀는 샘과는 상관없다.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그녀가 그냥 일을 그만두면 이후 재취업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했고 일단 정신과 상담을 받아본 후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엘렌은 1월 12일, 17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정신과 전문의 범원 박사를 만났고 샘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어떤 신체적 혹은 언어적 충돌도 없었다고 했고 그녀는 불안장애와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졸로프트를 처방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자낙스로 바꿨고 이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엠비엔과 클로나핀을 처방받았습니다. 엘렌은 상담 중에도 자신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샘이나 학교 측에 전달될까봐 걱정했다고 친구 에리카는 전했습니다. 겉으로는 직장 문제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걸 숨기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 뒤인 2월 엘렌의 독극물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녀의 몸에서는 엠비엔과 클로나핀 성분이 극소량 검출되었으며 졸로프트와 자낙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과복용이나 약물 혼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엠비엔과 클로나핀의 효과를 더 깊이 조사하면서 사건의 흐름은 다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엘렌의 최후 자상은 그녀의 가슴에 박힌 채로 발견된 칼로 인한 것이었고 이는 그녀의 주요 장기들을 깊게 찌른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신경을 절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오스본 박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시소가 아닌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루시 록 애덤스 박사에게 척수 일부를 들고 가 눈으로만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현미경 검사 없이 그냥 보기만 한 뒤 척수가 절단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엘렌이 마지막 자상을 스스로 가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경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오스본과 검시소장 길러는 필라델피아 경찰과 지방검찰청 사람들과 함께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는 이례적인 일인데 그 회의에서 경찰은 부검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사망 원인을 자살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스본과 길러는 자신들이 근무한 모든 경력 중
수사기관이 직접 부검 결론 변경을 요구한 적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주장한 핵심 증거는 샘이 문을 강제로 열 때 경비원 필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샘이 문을 열기 전까지 엘렌이 혼자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셈이었죠. 그리고 그 회의가 있은 지 일주일 뒤 오스본은 결국 사망 원인을 타살에서 자살로 변경합니다. 이 사실 역시 엘렌의 부모는 언론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수사를 시작했고 유명 법의학자 시릴 웩에게 부검 보고서와 범죄 현장 사진을 검토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극도로 의심스러운 타살이라고 결론지었고 특히 목 뒤와 머리에 가해진 상처들이 자살로 보이지 않으며 자해 시에는 일반적으로 옷을 걷어올리고 찌른다는 점에서 그녀의 상처 위치와 개수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법의학 전문가 헨리 역시 혈흔 형태와 상처 수를 분석한 결과 타살에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가족은 사설 변호사와 수사관을 고용해 사건 재조사를 시도합니다. 전직 검사였던 가이 디안드레아는 경찰이 현장에 범죄 수사팀을 부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혈흔에 대한 추가 분석도 없었고 청소 흔적을 파악하려는 시도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엘렌이 과일을 자르다 갑작스런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그녀의 손에 들린 수건이 전혀 피에 젖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피를 흘렸다면 수건에도 피가 묻었어야 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시신이 옮겨졌거나 연출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015년 디안드레아는 샘이 문을 열 때 필이 함께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밝혀냅니다. 필은 공식 진술서에서 위층에 함께 가지 않았다고 말했고 감시카메라 영상에서도 그는 로비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함께 있었다는 거짓된 전제하에 부검 결론을 바꾸도록 압박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샘이 삼촌과 통화하며 문을 열었다는 진술도 시간대가 맞지 않았습니다. 샘은 6시 29분에 문을 찼다고 했지만 삼촌과의 통화는 6시 27분에 끝났고 9.11 신고는 6시 33분에 이루어졌습니다. 9.11 통화에서 샘은 처음에 피가 많고 머리를 다친 것 같다고 하다가 옷의 지퍼를 여는 과정 중에야 가슴에 칼이 꽂혀 있는 걸 알아챕니다. 엘렌이 등 뒤로 기대 앉아 있었는데도 샘은 등을 대고 누워 있다고 말했고 지퍼를 만지며 몸 가까이서 CPR을 시도하려던 순간까지 칼을 못 봤다는 점은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자살 증거로 자주 언급되던 문 안쪽 레치 락도 사실 외부에서 간단한 도구나 문을 세게 닫는 방식으로 잠글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영상과 증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관리인은 자신도 실수로 그렇게 문을 닫아 잠긴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7년 가족이 고용한 병리학자 웨인 로스는 엘렌의 두개골과 척수 손상으로 인해 그녀가 사실상 움직임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의식조차 없었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발견은 그녀가 스스로 칼을 반복적으로 찌를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척수를 잠간 본 록 애덤스 박사는 이 검사를 했다는 기록도 결과보고서도 수수료 내역도 없고 심지어 자신은 이 검사를 한 기억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렌의 목 주변에는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뭔가 긁힌 자국 그리고 교살로 보이는 출혈까지 발견되었고 이는 오스본 박사조차 후에 사진을 보며 전면목 근육의 출혈은 무언가에 세게 눌린 결과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2017년 가족은 경찰 기록을 요청했지만 복사도 불가했고 사진도 찍을 수 없었으며 변호사나 전문가도 동반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겨우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경찰 주장처럼 단순한 자살이었다면 왜 이렇게 가족에게 정보 접근을 막았을까요? 2018년 가족은 펜실베이니아 주 법무부에 정식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살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엘렌이 검색했다는 자살 관련 키워드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엘렌의 컴퓨터를 수거해 이틀 뒤 제출한 샘의 가족이 건넨 기기들이었습니다. 이후 엘렌 측 법률팀은 이 검색들이 실제 엘렌이 입력한 것이 아닌 자동 완성으로 인한 유령 검색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이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만들어졌고
현재 16만 명 이상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2022년 필라델피아 법무부의 이해충돌로 인해 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조사했지만 또다시 아무 결론 없이 사건은 비활성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7월 30일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엘렌의 사망 원인에 대한 항소 심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렌의 부모 조시와 샌디는 지금까지 $70만 이상을 들여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지난 12월 11일 처음으로 법정에서 딸의 사건에 대한 주장을 직접 펼칠 수 있었습니다. 샌디는 이제야 딸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조시는 우린 딸이 자살하지 않았다는 걸 안다. 그 아이는 학대당했고 끔찍하게 살해당했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샘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CNN에 보낸 성명에서 그녀의 죽음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녀는 생기 넘치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나를 사랑했다. 이후 내가 받은 비난과 허위 사실들은 고통스러웠다며 자신은 무죄이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끝까지 들어보신 여러분이라면 왜 엘렌의 부모가 이토록 집요하게 진실을 파헤치려 하는지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수많은 의문과 모순들이 엘렌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가능성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엘렌과 그녀의 가족은 그 진실을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있고 그녀의 부모는 지금도 외칩니다. 우리 딸은 자살하지 않았다. 칼끝보다 날카로운 진실을 감춘 채 14년째 묻혀있는 이 사건 과연 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사건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